중립이 이제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탄소 중립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실현해야 될 과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탄소 중립,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에는 또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산림이라든지 뭐 해양이라든지 토양이 있는데요. 이런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게 이제 배출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갈수록 인간의 활동에 의한 그런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남는 것은 흡수하거나 제거를 함으로써 0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일정 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 일정 선이 얼마냐면 300ppm입니다. 즉 과거 수십만 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 그림에서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늘 일정한 건 아니었어요. 오르내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르내림은 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태양의 흑점 활동이라든지 또 태양 둘레를 도는 지구의 공전 주기의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표면의 식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림이 있었는데 사실 오르내림에 따르면 0, 기준 연도인 0 다음은 사실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내려오기는커녕 굉장히 빠르게 급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수직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417pp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약 1.2도 정도가 올라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온난화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 즉 육지의 온도도 상승하고요. 해양의 온도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강이나 호수가 거기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기후라는 것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속한 기후대가 온대 계절풍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대 계절풍 기후라면 여름에는 습하고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고 그다음에 장마가 있고 뭐 태풍이 불고 이런 거죠. 기후라는 게 우리가 기준을 한 30년 정도를 잡는데 그 이상 그 기간 동안 그 30년 이내에 뭔가 다른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후변화라고 부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극단적인 기상현상이라는 것은 가뭄이라든지 또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이상기후에 관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열돔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저쪽에 북서부 쪽에서 그 열돔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엄청나게 심각한 폭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미 예전에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라는 게 열렸고 그때 국제사회가 합의해서 채택한 게 뭐냐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우리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과학자들의 경고가
그전부터 있었죠. 70년대, 80년대부터 있어 오다가 1990년에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그 기구가 1990년에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기후변화 문제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협력해서 풀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인 그런 유엔 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굉장히 느슨한 협약이었어요. 그 정도의 약속은 뭐 지킨다고 해서 더 뭔가 대접이 있다거나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너무 느슨하다. 그래서 채택한 것이 뭐였냐면 교토 의정서라는 겁니다. 1997년에 일본의 교토라는 도시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국가들이 모여서 채택한 또 하나의 새로운 약속인데 이것은 뭐냐면 뭔가 좀 더 강력한 감축 의무를 부과해야지만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선진국들이 더 먼저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감축 의무를 선진국들에게 부여한 거예요. 선진국들이 조금씩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배출량은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것이 뭐냐면 파리 협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 분께서는 파리 협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5년에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고 그때 채택한 합의문이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이 파리 협정은 이제까지 어떤 그 국제 협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온도를 더 이상 2도 이상 높이지 말자. 2도보다 아래로 유지하자.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를 더 넘어서지 않도록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더 노력해서 1.5도까지 우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이걸 약속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누구도 2도 목표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1.5도를 우리가 달성해야 될 온도 상승 억제 목표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은 뭐냐면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IPCC라는 기구가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어디에서 발표를 했냐면 바로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총회를 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고를 했냐면 2도는 너무 높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1.5도가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기 중반, 즉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줄여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자기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정치적인 의지와 또 정부와 기업, 시민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냐면요. 2050년 탄소 중립 그러면 가능하겠어? 아예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 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 그걸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목표이고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뤄낼 것인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실기체가 어떤 활동들에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 세계적인 배출원입니다. 가장 많은 게 에너지 부문이죠. 에너지원. 우리가 전기를 쓴다든지 열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게 거의 4분의 3 정도가 됩니다. 73.2%이고 그다음 많이 차지하는 게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또 그걸로 인한 토지 이용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18.4%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더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이 많습니다.
전체 온실기체 중에 86.9%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이 저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90%가 넘죠. 91.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 굉장히 많은 온실기체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발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양을 그대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건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아껴서 또는 효율을 높여서 줄이고 나머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과제입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께서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실 기존에 우리나라 부처들이 있는데 그 부처들의 업무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 배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처 간에 이게 업무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국가적인 목표를 향해서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의견, 또 기업에서 의견, 이런 것들을 함께 반영해서 국가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좀 더 잘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버넌스 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 혼자 모든 국정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기구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요, 2050 시나리오라 그래서 탄소 중립의 목표를 우리가 2050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이것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2050년에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만들어내야 되는 사회상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게 다른 개도국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자 또 뭔가 따라해야 될 모범 사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에서 우리나라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후변화에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구라도 또 어떤 나라라도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책임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는 개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군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온실기체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10개를 꼽으면은 지금 빨간 선으로 보여드리는 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을 다 합하면 전 세계 배출량의 68%가 되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특히 3위까지 국가가 중국, 미국, EU 27개국인데요. 그 국가들이 배출하는 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입니다. 그런데 저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뭐냐면요, 하위, 가장 작게 배출하는 국가들부터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작게 배출하는 100개 국가가 배출하는 양입니다. 그게 전 세계 배출량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책임은 별로 없는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11위 국가입니다. 캐나다 다음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온실기체를 배출하고 있고, 우리가 배출하는 그 비중은 전 세계 배출량의 1.51%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인데 우리 인구보다 2배 이상 우리는 많이 온실기체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온실기체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겠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약하는 건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절약이라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지만 아끼는 거예요. 여름철에 실내 온도를 너무 낮지 않게 하고 겨울철에 너무 높지 않게 하고 되도록이면 가까운 저층은 계단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라면 에너지 효율 개선은 뭐냐면 서비스 수준은 동일하지만 투입되는 에너지량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개 사용하고 계신 전자제품을 한번 보세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 냉장고의 서비스는 뭐냐면 음식을 차게 보관하고 얼려서 보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는 동일하지만 5등급에 비해서 1등급은 전력 소비가 아주 적죠. 그런 걸 우리가 효율 개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효율을 개선한다고 해서 에너지 소비가 항상 개선된 것만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향상되면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생활 습관과 행태를 바꿔서 효율 개선의 성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절약하는 노력이 함께 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에너지 소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되도록이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거나 탄소를 배출했던 걸 흡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배출되는 온실기체는 탄소 흡수원을 늘려서 산림을 더 많이 심고 또 CCS라고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기 중에 있는 걸 다시 흡수하는 그런 방법 또는 에너지를 소비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이상기후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이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보면 경제적 위축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당장은 부담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시대적 과제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는 EU가 가장 앞서서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오고 있는데요. EU는 1990년부터 지금 계속 줄여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EU가 보기에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싸게 생산해서 그 EU로 수출을 하게 되면 EU에서 생산된 제품들하고 경쟁이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EU 밖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면 EU 국경을 넘을 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세 형태로 이 탄소세를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는 EU에서는 지금 배출권 거래제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우리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게 되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가 함께 간다는 것처럼 이 기후위기도 우리에게 위험과 기회를 함께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가 그냥 단순히 어떤 기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탄소 중립의 그런 체제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의 경제가 가지는 이 경쟁력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기상학적으로.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란 과제를 너무 고통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요. 더 혁신적인 산업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요새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현명한 소비자라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싸게 누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발생한 게 기후변화, 기후위기입니다. 이제는 공짜 점심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고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경에너지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는 그런 소비자가 되자. 그리고 이런 일을 잘하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사주고 또 ESG 경영이라고 요새는 환경, 사회적 책임 또 투명한 어떤 지배구조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준다든지 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노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사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전담하고 있는 이 시민단체를 우리가 후원하는 일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새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탄소 중립에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탄소 중립을 향해서 함께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